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철학자 이름하여 루카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떠오르는 태양만큼이나 열정적으로 강연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과 광장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루카스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가더니 모두를 향해 비장한 얼굴로 발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도 끝나지 않는 꿈을 꿔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오늘은 영원 회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것을 확인한 루카스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아주 오래된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 시계탑은 시간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가 있고 그 시계의 바늘은 다른 모든 시계와 달리 뒤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만큼 우리의 삶도 정확히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마다 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은 단순한 되풀이가 아닙니다. 루카스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은 반드시 다시 살게 될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루카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달라지겠습니까? 지금의 삶을 전혀 후회 없이 반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꾸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까? 한 젊은 소녀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왜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하죠? 루카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되짚어보기 위함입니다. 만약 모든 순간을 온전히 긍정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루카스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니체는 이 이론을 통해 우리가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원히 반복될 삶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의 하늘은 유난히도 별이 밝게 빛났고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 작은 결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제나처럼 삶은 계속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 작은 마을에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별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의 주인은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었는데 그는 항상 마을의 질서를 지키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마을에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자신의 상품을 팔 수도 있었고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의 독특한 점은 바로 교환의 규칙이었습니다. 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가게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팔거나 사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래는 마을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규칙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가게와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한쪽 구석에는 유리라고 불리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항상 필요한 물건들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사고 팔면서 이득을 얻었지만 유리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존의 가게가 생기고 나서 유리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한 부유한 농부가 과일을 팔기 위해 가게를 찾아왔을 때 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과일이 팔리면 그 수익의 일부는 유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농부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가게의 규칙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의 과일이 팔릴 때마다 일정 금액이 유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마을 주민이 새로운 옷을 사고 싶어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 옷을 만드는 재료는 바로 마을의 직주공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존은 그 직주공에게 말했다. 당신이 제공한 재료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이 좋은 옷을 살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얻는 이익의 일부는 유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직주공은 승인했고 옷은 많은 사람들에게 팔렸고 그 이익은 불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게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을 허용하면서도 그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점점 이 시스템에 익숙해졌고 전체적으로 공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신 전체 마을의 이익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리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마을 전체는 더욱 조화롭고 협력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실현하는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존은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마을의 가장 약한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 마을의 작은 가게를 통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평등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 에토스가 있었어요. 이 마을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숲은 온갖 동물과 식물로 가득했어요. 특히 이 숲의 중심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지혜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이 나무는 마을의 문화적, 영적 중심지였고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 주변에서 축제와 회의를 열곤 했어요. 마을 주민들은 지혜의 나무에 얽힌 전설을 믿었는데 이 나무는 공동체의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도록 지혜를 준다고 했죠. 그런데 마을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 일부가 도시로 이주하고 도시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점차 마을의 공동체적 가치가 퇴색되고 있었던 것이죠. 개인의 성취와 자유를 찾기 위한 젊은이들의 도시 이동이 늘어나면서 마을은 점차 활력을 잃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에 나이든 현자들은 회의를 열고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인물인 엘더 사라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엘더 사라는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으며 영감을 받아 공동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마을 중앙에 있는 지혜의 나무 아래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 우리 마을은 우리 각자의 이해와 도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마을을 떠받치고 있는 지혜의 나무처럼 서로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을 추구하되 그것이 공동체의 뿌리로부터 온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의 가지가 아무리 멀리 뻗어도 그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곧 무너지고 말지요. 그녀의 연설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 공동체에서 쌓아왔으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선택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마을의 정신을 이해하고 지혜를 나누며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엘더 사라의 연설은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곧 마을의 젊은이들도 도시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공동체를 위해 재능을 기여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조경에 재능이 있었던 한 소녀는 마을의 경관을 재설계하여 마을 곳곳을 더 아름답고 마을 사람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예술적 감각을 가졌던 한 소녀는 축제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여 마을 사람들의 참여와 연결을 촉진하는 쪽으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마을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일치해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엘더 사라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은 정의란 단순히 개인적 자유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각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노력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의 나무처럼 그들 자신도 마을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주의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큰 사회적 선을 구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이런 철학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제레미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에 깊이 매료되어 매일 아침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제레미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며 벤담의 글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취미로 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엄청난 일이 생겼다. 마을 중앙 광장에 있는 오래된 대형 시계탑이 내일 정오에 폭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계탑은 마을의 중심이자 상징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장소였다. 갑자기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제레미는 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공리주의 철학을 적용해보기로 했다. 그는 마을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을 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시계탑이 왜 폭발할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레미는 마을 자문단과 함께 문제를 조사했고 놀랍게도 그 소문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계탑의 구조는 안전했으며 그저 잘못된 정보가 마을에 퍼진 것이었다. 이때 제레미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이 기회를 활용해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전하고자 했다. 제레미는 주민들을 광장에 모았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쉽게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교훈으로 삼아 일상에서 어떻게 서로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작은 이벤트를 열어 마을 주민들이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들을 하도록 독려했다. 예를 들어 거리를 청소하고 서로의 집에 작은 선물을 남기는 것들이었다. 소소한 행위들이었지만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서로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의 행복지수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렇게 제레미는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참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고 제레미는 마음 깊이 만족감을 느꼈다. 이 이야기는 제레미 벤담의 철학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적용되어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